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렸었죠.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조금씩 오르긴 했습니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지난주보다는 더 벌어졌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대위 회의 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즉 현장의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또 신속하게 반응하고 크지 않더라도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내 주길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민함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민주당 그리고 아마 선대위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대선 후보들의 동향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재성 전 수석님, 이재명 후보가 당의 기민함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지금 뭔가 상황이 좀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답답함을 표현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다인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지지율 격차를 좀 벌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된 이제 원인이 된 것 같고요. 또 선대위가 소위 이제 메모디 선대위라고 명명은 되고 있는데 이른바 용광로 원팀 선대위. 이재명 후보의 특질을 살리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하나 있고요. 용광로라는 게 다 함께 해야 되지만 대선은 인물 선거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용광로 선대위로 하지만 후보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의 특징들이 국민들께 잘 보여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한 거고요. 또 조금 들여다보면 현역 의원을 먼저 이제 배치를 하는 선대위였기 때문에 사실상 매머드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역 의원 숫자로는 매머드하지만 그래서 비현역이라든가 또 외부 인재라든가 이런 이 결합이 이제 이루어져야 그야말로 신속하고 효율적이면서도 매머드급 선대위라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얼핏 들으면 또 모순되는 내용이 있네요. 신속하고 효율적이면서 매머드급.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요건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선대위는 매머드급이라고 명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선대위는 어느 당이든 그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매머드급이라는 말이 특별한 얘기가 아닌데 이번에는 현역 의원이 많이 배치되고 또 민주당이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대위에서 매머드급과 매머드급이 아닌 차이가 뭔가요? 그래서 오히려 들여다보면 현역 의원 외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조금 보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의 특질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특질, 최재성 전 수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는 갑자기 국민들 앞에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문재인 당시 후보하고 경선을 치러봤고요. 또 성남시장 도지사를 거치면서 사실은 매우 실용적이고 또 성과를 입증한 그런 이제 단체장이었거든요.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성과 중심의 일종의 능력이죠. 이런 것을 국민들이 평가를 해줬는데 최근에 얼토당토하는 지금 대장동 공방으로 이것을 완전히 가로막은 그런 이제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능력이 입증된 사람인데
이 대장동 의혹 제기로 그런 이제 검증된 능력들이 사실은 폄훼되고 있고 가로막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또 대통령제 하에서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바뀌면 사실은 정부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 소위 이제 국민들의 이제 정권 교체 여론도 높고 정당 지지율 차이도 이제 조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후보의 그런 추진력, 돌파력 또 정책적으로 또 이 정부 정책에 보완해야 될 점 또 바꿔야 될 점들을 조금 더 과감하고 또 일목요연하게 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대장동 폭망 등등으로 다 막혀버리는 이런 것이 이제 주 원인으로 작동. 알겠습니다. 차별화를 하긴 해야 하는데 차별화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돌파구가 필요하다. 네, 차별화라는 게 예. 소위 이제 정치적 차별화라는 것은 절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래갖고 또 성공한 후보들도 없고요. 과거 사례가. 그러나 정책은 새로운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책은 국민들 앞에 잘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대장동 공방 등등으로 그런 기회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 현재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재명 후보가 지적을 했어요. 아마 선대위도 메모드급으로 구성되고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도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비치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도 그런 선대위 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국민은 민주당이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는 차가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부 인재를 영입하여 전면 배치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 민주당의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초선 의원들이 전문가들 영입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거는 선대위 구성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사실 뭐 당내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선대위를 급작스럽게 일단 그 구성하면서 봉합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 전원을 그냥 꾸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부여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역할 부여도 없이 예. 선대위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선대위에서 일하는 분들은 역시 그 캠프에서 일하던 몇몇 측근 외에는 뭐 특별히 선대위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대위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또 그에 대해서는 선대위 탓을 하는 뭐 전형적인 남 탓을 지금 대통령 후보가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만큼 우리 당에서도 지금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실패 사례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 그 활동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제대로 좀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아무래도 현재 이준석 대표나 또 김종인 위원장과의 여러 가지 그 역할 분담에서 조금 아직 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도왔던 사람들을 대부분 다 선대위에 포진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야말로 메모드급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대표 경선, 물론 대통령 선거는 엄연히 다르긴 합니다만 워낙 단기 필마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동성 있는 정말로 효율적인 선대위가 돼야 한다는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근데 대통령 선거는 사실 그 우리 당 조직 전원이 심지어 책임당원, 일반당원 합쳐서 한 100만 당원까지도 모두 참여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되지 뭐 한두 명이 스타 플레이어로
뛸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뭐 현직 국회의원들은 어느 누구라도 그래도 득표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두 참여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캠프에 관여되었던 많은 분들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초기에 그 입당을 하지 않고 제3지대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서 나중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와 합당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그런 중도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들까지 전부 합쳐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선에서 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금까지 그 경선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사실 후보가 그 정치적으로 아직 활동한 그 기간이 한 4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그동안에 제대로 맞춰가면서 활동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후보와 그 의사소통에도 훨씬 좀 장점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같이 참여하되 다만 이제 역할에는 조금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뭐 빠짐없이 함께 가는 선대위가 맞다고 봅니다. 지금 선대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죠. 가령 어떤 사건이 불거지면은 그 어떤 사람이 임명장을 받은 게 있다. 그래서 이 임명장 받은 걸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에 아주 가까운 측근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말이죠.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도 그렇고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당원이나 이런 사람일 수 있는데 선대위 명의의 임명장 다 전국 곳곳에 하여튼 엄청나게 그 임명장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 서너 장의 임명장이 옵니다. 각각 직함이 다르게. 뭐 그러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그 임명하는 또 루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띄워줄 분에 대해서는 임명장을 주는 것이 또 그분이 더 활동을 독려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뭐 선거라는 것이 선거 자금도 주고 이렇게 독려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돈을 주지 않으니까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임명장이고요. 요즘 그거조차도 그 디지털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쪽에서 입력하면 곧바로 저쪽 스마트폰에 임명장이 뜨게 만들어서 예. 비용도 많이 안 드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임명장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정도로 임명장이 좀 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선대위 명의의 임명장 받은 거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분명히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임명장도 많이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과거부터 그랬죠. 예. 특히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0만 장을 돌파했다는 당시에. 이제 그 뭐 이렇게 회자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한 어느 정도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임명장을 많이 이렇게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2, 30만 장은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원들, 지역 당원 조직 또 지지자 조직 여기서 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촉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2, 30만 명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0만쯤 돌파하자. 최근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몇백만 명 임명장 줘야 된다고 누가 당내에서 하니까 그 옛날 방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인쇄 비용만 수십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건 좀 과장된 것 같지만 아무튼 일부러 임명장을 많이 발행하는 게 곧 조직이고 곧 또 표고 곧 활동에 또 아주 단초다 이런 것이 과거부터 그렇게 비롯된 생각들. 이번에 이렇게 디지털화된 시대에도 임명장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두 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럴 겁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임명장을 그 관리를 하지 않고 발행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예컨대 그 대선이 지나고 나서 내가 임명장 받은 사람이다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선 진행 중에 저 임명장의 직함으로 보면 거창한 분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결국은 캠프 전체에 해가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함부로 임명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조회를 거쳐서 특히 임명장을 주겠다고 하는 그 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 말로 100만장이지 실제 그 정도는 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대위 구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일단 국민의힘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 공개 일정은 없었는데 말이죠. 윤석열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났다고 하네요.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났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기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부터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오랜만에 여러분께 그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뭐 어떤 이름이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정말 대선을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모두들 힘을 합쳐야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네. 저 후보께서 요청을 하셔서 오늘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전에도 후보랑 간간히 후보 뭐 그 전에 경선 과정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경선 과정에는 제가 합류를 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후보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됐다고 나경원 전 의원이 설명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이르면 내일 발족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내일은 아닙니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대위를 내일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좀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아주 늦지는 않지만 내일 발표할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님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역할 요청하셨나요? 미국을 다녀와가지고 이제 뭐 자가격리 하루가 이틀 끝났다 해서 차 한잔 하려고 좀 또 내가 저 어디 밖에서 만나기도 그렇고 해서 뭐 특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사실상 그래도 위원장께서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 선대위와 뭐 이런 우리 당 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국내임 출입하는 기자들이 선대위 구성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뭐 정치 기자 오래 했습니다만 사실 국민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사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선대위에 누가 들어가느냐, 선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 내부 그들만의 논리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의 경우는 뭐 당대표와 현직 국회의원들이 몽땅 들어가는 선대위였으니까 사실 별로 주목받지 못했거든요.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에 포함되느냐, 어떤 직함을 맡느냐, 그리고 서른 의원이 실제로 선대위에 포함되느냐, 그 정도의 의미였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당대표가 약간 선대위 구성에 평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당 외부에서 참여하느냐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대위에 같이 합류하느냐가 결국은 선대위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윤석열 후보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추후에 차기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의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정치 전문가들인 정치부 기자들 또는 언론인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이고요. 실제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선대위원장이 누가 맡든 그것보다도 실무진들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들을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하는 실무진들은 정해진 상태에서 좀 그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그 부분을 두고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괄 선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 누가 더 높은 겁니까? 총괄이라고 하면 일단 모든 것을 다 네.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겠다는 의미 같고요. 상임이라고 하면
늘 출근해서 일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총괄도 늘 출근해야 다 총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괄은 뭐 출근하지 않더라도 보고만 받고 결정을 예. 하면 되기 때문에 흔히 우리 이제 정치권에서는 총괄 선대위원장을 최고 결정권의 정점으로 보고 상임 선대위원장은 그 밑에서 이제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뭐 다른 분 밑에서 일하실 수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이든 또는 아직 뭐 완벽하게 결정이 되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총괄 선대위원장을 두세 분으로 두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제 출판 기념회 했고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도 다 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계기가 되면 도와줄 수도 있다. 사실상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답변을 좀 해주신다면. 뭐 그럴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럼 총괄 선대위원장은 맡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나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것도 몰라요. 20일에 합류하실 생각이세요? 20일날? 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아무 뭐 시간표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선대위가 출범한다면 언제쯤은 출범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거야 뭐 선대위 구성하는 후보가 알아서 결정을 할 일이지. 그 제3자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밖에 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성질할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겠나.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의 대선을 책임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2012년 대선 때는 새누리당 비대위에 참여를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고, 그리고 그 다음 총선 때는 또 민주당에 와서 민주당의 선거를 도왔고, 다시 또 국민의힘 쪽으로 가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번에는 대선까지 치르고. 잘 아시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만한 정치 선거 전문가가 없다, 뭐 이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하는. 우선은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마 최고령 선대위원장의 등극을 하실 것 같은데요. 좀 세상 정말 잘 알고 있지만 급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폭과 깊이가 정말 가공할 정도인데요. 우선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권에서 계기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한 일이고요. 또 정치권이 또 한 번쯤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경제정책에서 과거부터 조금 보수 정책보다 조금 개혁적인 그런 의견을 냈고 또 그것이 반영됐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경제민주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전히 이제 극보수적인 그런 학자로 또 이렇게 여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양쪽 다 위기 때 조금 등판시킬 수 있는 존재로서 쭉 왔었는데요. 사실 성적표를 보면은요, 2016년 총선은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시면서 비대위원장을 했는데요. 그때는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개인기로 선거 승리를 했다고 보여지기는 조금 어렵죠. 그런데 그때 아마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인가요? 새누리당이 한 180석 얻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민주당이 한석 더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도 조금 예측을 했던 건데요. 소위 말해서 그때 진박 공천 논란부터 청와대에서 공천을 주무르고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파동도 있었고요. 하여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공천 과정에서의 이 잘못된 것들, 구태들은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또 해석을 좀 달리할 당시 부분이고요. 새누리당의 실책에 기인한 것이지 김종인 위원장의 역량으로 승리했던 것은 아니다. 뭐 저는 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또 4년 후에는 민주당에서 여러 명 목을 쳤죠. 그거는 또 평가가 다르죠. 이해찬 뭐 전 대표 뭐 해서 그때 소위 말해서 이제 공천에서 이제 탈락시키면서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탈당하고 출마해서 당선되고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또 4년 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또 영입이 돼가지고 선거를 또 진두지휘를 했거든요. 그때는 또 참패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4월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기서 이제 승리한 것이 김종인 표 첫 승리로 좀 기록될 수 있는 거죠.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선거를 책임지고 또 총괄 지휘했던 것이 아니고 아마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무슨 복지위원장인가 그렇습니다. 그냥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이제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서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공약을 맞습니다. 총괄하고 진행했는데 제가 그 밑에 총괄 간사였죠. 자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여야를 넘나들면서 중요한 선거 때마다 그 당에서 다 책임져 주시고 저희가 정권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만큼 우리 정치권에 그 최소한 문제를 해결하고 거중 조정하고 또 그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 불명예스럽게 그 사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만큼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도 크게 달려들지 못하고 결정을 존중하는 그런 분이 필요할 때 전부 모셨거든요. 민주당도 사실은 그 지난 20대 총선 때는요. 당이 해체될 위기라고 주장하고 당명도 바꾸고 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김종인 위원장을 사실 그 내부적으로 반발을 하면서도 불러들여서 결국은 정권을 주고 그 모든 지휘권을 넘겼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경우에도 사실 김종인 위원장을 처음으로 그 영입하게 된 것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그 우리 당이 이제 그때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이명박 정권 말기에 정권 재창출이 좀 어렵다고 볼 때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계속 같이 그 활동을 이준석 했었고. 대표도 당시 영입되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인연을 맺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비대위원으로 있었죠. 그리고 그 대선 때는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서 결국은 이제 공약을 만들도록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의 입장에서는 중도층을 좀 잡아야 된다. 즉 그때 당시는 거의 유일하게 1대1 대결 구도였거든요.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1대1 대결 맞습니다. 구도로 있을 때 우리 당으로서는 중도층을 좀 접근하고 중도층에 다가가기 위해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걸었고 경제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인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했었거든요. 그리고 났는데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셨던 김종인 위원장이 나중에 이제 민주당을 또 돕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 지난 그 총선 이후에 우리 당이 이제 괴멸적 피해를 입고 사실상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해결사로 김종인이 최고다. 그때 당시 표현을 어느 그 정치인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당내에 불만이 많으니까 이게 그 욕쟁이 할머니 집에 우리가 밥 먹으러 가지 않느냐. 뭐 좀 오가는 말이 거칠더라도 맛이 있고 싸니까
가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김종인 외에는 없다. 그렇게 해서 또 제가 그래도 그때 당시 우리 최고위에서 유일하게 김종인 위원장을 좀 사적으로도 잘 아는 편이어서 제가 그 당시 원내대표이던 심재철 원내대표를 모시고 댁에까지 찾아가서 직접 좀 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 잘 안 되어서 한번 부결이 되고 전국위원회에서 부결된 끝에 한 달 후에 다시 설득해서 알겠습니다. 모셨거든요. 예. 이 과정을 보면 평소에 지금 뭐 그저 평상시에 모시는 것이 아니고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면 그래도 최고의 그 해결사이자 통찰력을 갖고 결정권을 행사해도 아무도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리더십을 가진 분, 그런.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뭐 저도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전화 통화에서 인터뷰 한번 하시죠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 지금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사를 했는데 보면 또 다른 데하고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저는 개인적인 기억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정치인에게 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많은 정치인들은 내가 그 자리에 꼭 가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피력하는데도 잘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늘 보면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이 당 저 당에서 와달라고 와서 사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항상 위임받게 되고, 또 하나 제 기억은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면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면은 갑자기 당무를 거부하고 집에 가는, 민주당 총선 때도 그랬죠. 비례대표 그때 공천 과정에서. 그랬고요.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결정되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원톱 전권으로 삽바싸움을 좀 했죠. 예. 그게 아주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이미 경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대선 때 그 마지막 단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장치가 없다. 즉 그 입법화 과정을 거쳐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으니까 역시 당무 거부를 하셨죠. 예. 계속 말 이어가시죠. 예. 그래서 조금 특징이 좀 다른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당의 선대위 구성을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이제 당 중심으로 이 선대위가 짜여지다 보니 이제 다른 요소들은 이제 추후에 보완 과제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야당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대표하고 또 들어오시고자 하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파수가 좀 같고, 후보인 윤석열 후보하고는 조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권 요구라는 이 김종인 이 위원장 특징이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위기 상황은 아니잖아요. 위기 상황 때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찾고 그랬던 거고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아닌데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시면서 전권을 다 줄 거냐. 이 문제가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 전권은 뭐냐? 결국은 인사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대선 후보와 선대위원장 전적인 권한은 대선 후보에게 있는 것이겠죠. 사실 이제 그 총선 때 공천권을 갖는 선대위원장이나 또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그 대선 때 그 선거대책위원장은 전혀 그 위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는 이미 대통령 후보가 있고 대통령 후보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선거대책위의 운영과 관련해서 좀 책임져 달라는 것이고, 그것도 후보가 그 가고자 하는 방향 안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정권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되지 않고, 다만 선대위를 구성하려면 이렇게 좀 구성해 달라 정도의 의견 제시 이상 이하도 아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말이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누구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다. 또 정권을 받아서 책임지고 일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호흡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준석 대표를 패스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또 의혹들이 제기가 돼 있고요.
홍준표 의원, 홍준표 전 경선 후보 나는 비리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겠다, 윤석열 후보 돕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과연 함께 끌어안을 수 있을지,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와는 최근에 국내임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서 후보와 대표 사이에 뭔가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두 사람이 40분 동안 독대를 했다고 하네요. 인사나 선대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은 확인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원준석 씨 위해서 어떤 일정 있으세요? 그것도 내가 얘기할 수 없어. 내가 그냥 우리 통상의 일들을 보는데 저기 권성동 의원님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오늘 여기 많이 있나? 오셨습니까? 어? 예, 사전에 보통 없으셔가지고. 뭐 나하고 뭐 얘기를 해갖고 온 건 아니고 당사에 뭐 일이 있어서 오신 모양이지. 이준석 대표 만나서는 좀 인성 갈등은 좀 마무리됐나 싶은데요. 누가 갈등이 있다고 그래? 일각에서 갈등이 있다고 해서. 자, 저희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오후에 김정민 위원장 혹시 만나게 될 일정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갈등 없고 조만간에 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뭐 내가 대화 나눈 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다들 뭐 궁금한 모양인데 하여튼 뭐 내가 당 중심으로 이 선대 조직도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사무처장 갑자기 이렇게 만나신 배경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뭘 갑자기 만나. 후보하고 당대표가 만나는 게 뭐 통상의 일이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대위에 조기 출범을 자신합니다. 그만큼 이견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사무총장 문제에 대한 이견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굉장히 증폭되는 것을 저희는 경계합니다. 후보와 저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후보는 오늘도 비단 주머니 준비하러 갔습니다. 일단락이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제도 다 열어놓고 저희가 계속 논의 중입니다. 예. 저는 후보와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얘기가 최종적으로 발표될 때까지는 좀 주변에서 좀 여러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주변에서 뭐 같은 선의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을 엉뚱한 방향을 몰고 가진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뭐 어제 오늘간의 상황은 다시는 뭐 재현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기호 사무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권성동 의원 지금 후보 비서실장 맡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에 내정된 것 아니냐는 기사가 오늘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는 한기호 의원의 유임을 원하고, 윤석열 후보는 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에 앉히길 원하고, 맞습니까? 근데 뭐 제가 인사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그 사무총장 인선이 있든 대선 국면에서 조직과 재정, 인사를 담당해야 될 사무총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사무총장의 임명권은 전적으로 당무 우선권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 자체가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절차 과정에서 후보가 당대표의 의견을 좀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그 방향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지, 지금 뭐 누가 누구를 밀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후보가 결정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 지금 대표와 또 당 후보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또는 의견차가 있는지는 조금 뭐 외부로 나오는 것 정도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갈등이 없다라고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갈등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맡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또 하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함께 손을 맞잡고 유세를 다니게 될지, 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 앞으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라섰다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이재명 후보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민주당 선대위가 기민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부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후보의 강한 의지가 여러 차례 표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가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이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수의 국민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차례 자꾸 지적하는 점이 저로서도 매우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또 경제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정말로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이 바깥에 이 엄혹한 우리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직접 체감을 좀 해보시라. 다시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몰 현장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실상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이 자꾸 우려되니까 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슴속에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탁상 행정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언론, 나쁜 언론이 자꾸 대장동 특혜 의혹, 가짜 뉴스 이런 거 많이 부풀리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나타냈고 검찰은 도대체 수사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왜 돈을 찾아가지 않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장동의 단초가 윤석열 전 총장인데 왜 수사 안 하느냐. 검찰 문제 있다고 탓하고 당 선대위도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속에 쌓인 게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시청자분들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주영진 앵커님의 해석인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예. 우선은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이제 겪어오고 그걸 또 극복해 왔던 그런 이제 삶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일희일비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다만 추진력이나 뭐 의지 이런 것은 뭐 다 이미 입증되고 평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재명 후보식의 이 정책, 캠프 운영 이런 것을 이제 강하게 이제 이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사실 홍남기 부총리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아주 오래된 이제 조금 공방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역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그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거고요. 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네. 아마 민주당은 보완적 이제 선대위 구성으로 갈 거고, 근데 국민의힘은 아마도 전권을 줄 겁니다. 김정인 위원장한테.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선대위에서 의사결정 코어 체계는 이중적으로 갖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한번 이제 불가피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점도 이제 다른 얘기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부터 그때 당시에 마지막에 그 3차 슈퍼위크라는 그 과정에서 약간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른바 뭐 컨벤션 효과도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태 때문에 결국은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조금 떨어지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모든 게 사실은 후보 본인의 문제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오히려 일일 일망언이라고 공격하는 여러 가지 말 실수까지도 벌어지면서 자신의 문제로 지금 지지율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남 탓을 하잖아요. 뭐 캠프 탓, 뭐 정부 탓 하는데 저는 홍남기 부총리 막 닥달하고 혼내는 거 보면 꼭 사업자금 내놓으라고 집에 가서 그 가계부 쓰면서 한 푼 두 푼 아껴서 자식들 그 공부시키고 있는 부인한테 돈 내놓으라고 추궁하는 그런 아주 나쁜 남편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국고가 거의 바닥이 나고 지금 그 몇 년 동안 재난지원금 주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19 대응하느라고 사실 국고가 텅 비어 있는 상태이고 빚만 잔뜩 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도 뭐 무슨 국고가 넘치고 있고 세수가 완전히 국고가 가득 찼다, 금고가 가득 찼다 이런 평을 빌리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런 것도 사실은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 근본적으로 회의를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하여튼 유권자들이 심각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최재성 전 수석께서 아마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의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대한민국은 그럼 국가부채의 정도가 안정적이냐. 혹은 일본처럼 이제 굉장히 과하냐 이런 이제 기준을 갖고 소위 말해서 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고 이것이 다시 소비로 피드백되고 이 내수를 진작한다는 이 고전적 논리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OECD 국가 중에 작년에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재정 투입을 덜 해놓고도 경제적 성과는 또 이 굉장히 또 잘 낸 성장률을 잘 낸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저 주장은 정책의 영역이고요. 아주 이 논쟁할 만한 부분 아닙니까?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갑자기 50조를 소상공인한테 그냥 화끈하게 줘야 된다고 한 거는 이건 번질 수도 없고 정책으로 간주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소위 말해서 손실보상제가 통과돼 가지고 영업손실의 한 80% 정도를 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다 3조 안팎에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소상공인에게 50조를 주자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한 4-5배 규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 소상공인한테 50조를 다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정책으로 간주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입장은 다르시겠지만 정책의 영역을 그렇게 매도를 하시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뭐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예산 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50조를 어떻게 조정을 나중 이야기고요. 제가 예결위원장 해봤거든요. 조정은 가능합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예결위 간사. 근데 저는 위원장 했어요. 간사 가만히 계세요. 위원장은 별로 할 일 없는 거 아시죠? 근데 간사들이 다 하는 거 아시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 국회에 넘어온 예산안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무회의까지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넘겨놨거든요. 지금 통치권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지 지금 예산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몰라도 대통령의 그 통치권에 의해서 국무회의까지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막 혼을 내거든요. 이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권 내지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서 중대한 도전 행위이자 이것은 반헌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언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우리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권한을 줬어요. 그러면 헌법상으로 예산의 증액권은 정부에 있어요. 증액을 동의하려면. 그런데 지금 마음대로 벌써부터 온갖 갑질을 다 하고 공갈을 치는 듯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거든요. 도대체 앞으로 정권을 어떻게 끌고 갈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 문제를 민주당이 좀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통치권은 어디로 갔느냐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위임을 받은 통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데 지금 여당 후보라고 됐다고 해서 벌써 강요를 혼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두 분이
예결위원장했다, 예결위 간사했다 이렇게 또 입지름을 하시는 바람에 예결위원장 별로 할 일 없어요. 간사들이 그래도 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발언권을 줄 수 알겠습니다. 있어요. 다음 주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왜 이재명 후보가 정부를 향해서 가타부타 하느냐라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최재성 전 수석 반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원 최고께서는 지금 현역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국회의원을 해보셨고 왜 이렇게 디스? 아니 국회의원을 해보셨고 아니, 같은 입장에서 지금 왜 이렇게 최고위원 아니세요?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이든 정책이든 또 당의 방침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대통령 후보 부총리를 혼내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그거는 문제 제기할 수가 있는 영역이에요. 보십시오. 정부는 예산 편성권이 있잖아요. 이대로 다 됩니까? 국회라는 또 다른 또 분립된 입법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입법과의 관계를 봐야 되고요. 대통령 후보는 정당에서 선출된 정당의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당의 후보로서 차기 대통령 출마자가 예산안이라든가 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것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 저는 이야기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갑질이라 폭력적으로 부총리에게 무슨 안방에서 뭐 이야기해가면서 뭐 저 지금 예산실 공무원들은요 그렇게 안방에서 따뜻한 방에서 예산 편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현장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고요. 저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나라 말아먹을 국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후보가 그런 생각이지. 김재원 후보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아니 제 눈에는 그래 보여요. 국회의원 해보시고 다 하셨지만은 정상적인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매도를 하시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 정상적인 주장인데 왜 부총리가 그 맨날 백기 만드는 홍백기 부총리가 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분도 어지간하면 들어줄 수 있는데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잖아요. 그리고 왜 민주당 소속의 김부겸 총리가 아니 뭐 사람 뭐 몸수색하고 뒤지면 다 돈 나오냐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돈도 없는 국면에 지금 빚 갚아야 되고 이자라도 내야 되는 이 나라 재정 상태에 돈이 많다고 하면서 도리어 협박하고 호통치고 그런다고 돈이 나옵니까? 아마 나라 곳간을 거덜낼 그런 심사로 선거 때만 되면 오로지 표장사에 나라 재산을 다 떨어먹을 것 같으니까 민주당 소속 총리마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더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있죠. 예. 근데 김재원 의원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기초적인 어떤 국가운영 시스템, 입법 권력과의 관계, 또 정치적 후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한 발언이고요. 솔직히 국가 부채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그래도 재정 여건이나 특히 국가 부채 관리를 아주 현재까지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일본이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급격히 부채를 늘린 유일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아마 유의미한 국가 중에 국가 부채 비율은 우리가 가장 적은 축에 자꾸 저렇게 속하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있고요. 무조건 가서 부채를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도요 공적 부채하고 공무원 연금 부채하고 다 해가지고 합치면요 우리나라 부채가 수천조가 될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뭐 충분히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이 충분히 말씀을 나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재명 후보와 국민재난지원금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두 분이 상당히 격론을 벌이셨는데 말이죠. 오늘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을 향해서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일단 배현진 최고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민주당에서 발끈했는지 배현진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부인을 수행하시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께서 당일에는 후보 부인이 새벽 1시에 아마 산책을 하다가 낙상하셨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후에 산책하다가라는
내용이 빠지고 일단 산책을 하다가라고 했을 경우 외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 인력이 몰랐다면은 이것은 소중한 대선 후보를 경호하는 경찰력의 대단한 결함이자 문제가 아닐 수 없고 119 구급대가 후보와 후보 부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경호 인력이 그것을 전혀 몰랐다 함은 국민들의 평이한 시각에서는 납득되지 않는. 자, 아마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 의식을 소실해서 쓰러지면서 다쳤다라고 하는 그 당시 처음에 상황을 설명할 때 이해식 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실장이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산책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산책하다가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그다음에 뺐다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주장을 했는데 말이죠. 이해식 의원은 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시에 이해식 의원이 기자들과 주고받은 문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디서 다쳤습니까? 정확한 지점을 모르겠습니다. 등산하다가 혹은 빗길에 미끄러진 겁니까? 산책을 하다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다친 건 맞습니까? 넘어졌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많이 다쳤습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후보께서 간호를 하고 계셨다는 그 얘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이해식 의원이 명백하게 산책하다가 다쳤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는 배현진 최고위원이 좀 잘못 이야기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공적 인물이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 여당의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어쨌든 다쳤다는 뉴스가 계속 논란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뭐 자료로 보면 민주당의 그 어떤 해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제기가 되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퍼뜨린다든가 또는 그런 뉴스를 관심을 갖는 사람들 자체가 나쁜 사람인 양 매도를 하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회의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해식 의원의 그 발언 내용이 등산을 하다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라고 산책을 하다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산책을 하다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한 것을 산책을 하다 그런 것이라고 오해를 했던 또는 약간 잘못 알아들었던 그 사안 자체를 두고 고발을 하겠다 하고 강력히 문제 제기하는 것이 공적인 인물의 보도에 대해서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이 모든 내용을 하나씩 전부 다 봐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조금 잘못 알아들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는 것을 대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태도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위압적이라는 것이죠. 아니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소위 나쁜 뉴스가 계속 퍼지는 것 자체도 평소 보여준 우리 이재명 후보의 폭력성 내지는 그 사회적으로 좀 약간 특이한 그런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 그 일종의 그것도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이런 뉴스가 퍼질 때도 투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국민들한테 다 삿대질을 하고 나무래면 어떡하자는 거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님 말씀하실 때 후보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뭐 사과를 하겠습니다. 폭력성이 아니라 하여튼 뭐 그런 면이 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성향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런 뉴스도 자꾸 퍼진다고 좀 스스로 또 한번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이거 보면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거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면 이해식 의원의 브리핑이 기자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했던 거는 한글 읽을 줄 알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음식에 머리카락 들었다고 문제 제기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 안 드니까 야 젓가락에 뭐 묻었다 이렇게 나오고 김치에 또 뭐 이 국산 김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저 문제는 간단해요. 의혹과 갑질 태도 이렇게 매도를 하고 계시는데 공당의 최고위원이 산책 중에 다쳤다고 해놓고 왜 이해식 수행실장이 후보 부인 수행실장이 그 부분을 빼뜨렸느냐 의심스럽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는 또 평소에 이재명 후보가 뭔가 좀 이상하고 태도가 그러니까는 다 저런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여기서 저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것 때문에 저런 의혹 제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소문이 많이 퍼진다고 해서 온 국민들을 상대로 그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고발도 하고 이런 태도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공당의 최고위원이 이재명 후보 그것도 부인께서 다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위로라든가 뭐 이런 것을 못 보낼 망정 그 자체를 산책하다가 다쳤다고 해놓고 왜 그거를 빼먹었느냐 이거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는 그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만 김재원 최고도 보면은 파악하실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대선이 문제 제기,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께서는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집중해서 봐달라는 이야기고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그런 문제 제기하려면 더더욱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건 명백한 팩트 왜곡이다. 아니, 저는 잘못된 이해식 의원이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도 안 했다면 그러면 배현진 최고위원이 안 한 거죠. 저거 못 보셨어요? 좀 전에 아니요. 산책을 하다 그런 것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산책을 하다 그런 것이라고 아니 그건 기자 질문이 등산하다가 그런 겁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예를 들어 거예요. 등산하다 그랬냐고 등산하다 다친 겁니까? 아니 등산하다 다친 건 아니다. 이러면 등산하다 다친 건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등산하다가 다친 겁니까? 빗길에 미끄러졌습니까? 하니까 산책하다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사람이요. 등산하다가 다치거나 빗길에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산책하다 다쳤다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은 사람을 왜 그렇게 혼을 내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두 고발한다고. 분께서 이렇게 정색하고 싸우실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배현진 최고위원이 아마 대응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해식 의원이 처음에 기자들과 백브리핑을 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고 한다면 배현진 최고위원의 저 표현이 문제 제기 방식이 과연 팩트에 근거한 것인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참 사과하면 돼요. 예. 정치인이 저 정도도 팩트는 산책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식 의원이 산책하다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왕 저희가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오늘 주요 뉴스에서도 경찰이 이재명 후보 집 근처에 요즘 기자들이 아마 지키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돌아가 달라 해서 어제 기자 5명이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더 팩트라고 하는 언론에서 김혜경 여사의 외출 순간을 포착했다고 단독이라고 크게 달아서 제가 지금 봤더니 지금도 더 팩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사진이 김혜경 씨라고 더 팩트가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저 사람은 김혜경 여사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다라고 오늘 조금 전에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일단 처음 나왔던 사진이 워낙 모자로 또 마스크로 그리고 외투가 상당히 좀 특이한 외투여서 김혜경 여사가 저런 옷을 입고 나갔는가 더 팩트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 김혜경 여사는 다른 사람이다. 지금 다른 사진이 있으면 제가 한번 민주당에서 대변인이 조금 전에 브리핑할 때 다른 사람이다라고 지목을 했는데 말이죠. 그 사진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흰 마스크를 쓰고 카키색 외투를 입은 사람이 김혜경 여사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행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니까 저 사진 내려달라 기사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더 팩트는 우리가 취재하기로는 이 사람이 김혜경 여사가 맞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저런 부분들 지금 법적 대응 통상 이런 상황이면 법적 대응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김혜경 여사가 아닌 사진을 게재를 했으면요, 이제 더 팩트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내리게 될 겁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서 더 팩트는 아직까지 우리가 취재한 결과로는 김혜경 여사가 맞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온 국민을 상대로 고발, 법적 대응 그것만 하다가 대선 다 끝날 것 같아요. 사실 뭐 언론의 자유로서 언론 취재의 자유 영역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 독자 또 국민들이 언론의 그 허위 보도라면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말하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거든요. 더 팩트가 전에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완구 총리 그 성완종 사건 있을 때 아예 그 24시간 공간에 망원 렌즈를 대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불 켤 때부터 불 꺼질 때까지 생중계하듯이 사진도 찍어가지고 뭐 그 보도하는 것을 봤는데요. 심지어는 중간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건 사오는 것도 쫓아가서 찍고 했는데 좀 굉장히 좀 열심히 취재하는 그런 언론이라서 걸리면 별로 재미없는 데거든요. 그렇다고 고발까지 할 건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치권 뉴스 시간이 상당히 넘었는데 오늘 두 분이 상당히 경론을 벌여주셔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재미있는 토론이었을 것 같긴 한데 또 앞으로 계속 출연하실 때 말씀하실 때 좀 표현은 좀 정제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거는 명심하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가 억압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사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박찬대 대변인이 당시 김혜경 여사는 진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외출을 했던 것이고 해당 사안은 병원 진료 기록과 탑승한 차량으로 이미 병원 진료 때문에 외출했다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더 팩트가 김혜경 씨라고 지목한 사람은 김혜경 여사가 아니고 수행원이다. 정작 김혜경 여사는 다른 사진이다라고 하는데 더 팩트는 우리가 취재한 결과로는 김혜경 씨가 맞다. 이렇게 현재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